지금 4월, 5월 이제 문제풀이 이제 중점으로 들어갑니다. 문제풀이 중점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매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분석도 한번 해봅니다. 저도. 그리고 저 역시 이제 아마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림기사 시험을 볼 때, 일자 시험을 볼 때 과목이 제일 어려운 것이 산림보호학이에요. 병충해라 다 외워야 돼. 외우기 싫으니까 공부하기도 힘들고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은 그냥 85점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과목만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학위는 결과 45.5야. 이 자신이 있었으면 좀 더 열심히 일찍 했겠는데 남한테 이거 자신 있게 봤다는 소리도 못 하고 점수가 혹시 하나 잘못 이기면 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이제 45점 나와서 2차 이제 합격을 했는데 저도 이제 일정 부분 강의할 때는 아무튼 자신 있는 거 아는 거 한 5개 쓰고 나머지 그냥 밀어넣으면은 전 아무튼 40점만 넣으면 되니까 그럼 오히려 더 자신 있는데 그리 안 되더라고요. 강의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7개 우리가 25문제잖아요. 7개면 28점밖에 아니잖아요. 따지면 7개만 제대로 본인이 안다면은 가능하게 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 말씀 드리자면은 다른 공부에 나는 중점을 둬야 한다는 공부 방법의 차이도 있고 또 하시는 일이 또 각자 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적었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응급 처방 방법으로 제가 이제 하나 예시로 드린 거죠. 이건 통계는 불가피한 거예요. 만약에 한쪽으로 몰렸다, 거의 누설됐다 하면 그거 써본 사람은 다 학교 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분포는 어쨌든 간에 이런 형식도 뭐 7675도 나올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6667이잖아요. 6667도 많이 나오고 이때 두 번은 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때 이 설명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는가. 그건 또 이게 복골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적은 놈에 대해서 이 문제를 유형을 했을 때는 나머지 이제 유형에다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냥 7개를 한다고 자 이 답을 한다고 하면은 1, 2, 3, 4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 알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일이 다 넣으면은 예를 들어 이 4번 문제가 만약에 7이라는 해운 숫자가 있다면은 나머지 6개를 4가 들어가니까 13개 맞아버리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아는 것이 이쪽에 다 있었다. 이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5개, 6개라 이쪽에 좀 한 대 있었다. 그러면 3번에 4번 넣어버리면 거의 14개, 56점. 쉽게 말하면 제대로 한다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믿어야 되겠더라고. 안 믿고, 이건 체면도 따지고 해보니까 오히려 그 이상해요. 사이사이로 피해가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자신있게, 이건 내가 정확한 답이다 했을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방법. 이걸 절대적이라고는 아니지만은 혹시 내가 공부했던 것이 기억이 안 나고 오히려 가물가물하고 정확히 안 가고 7개밖에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것은 분포도는 정확해요. 거의.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나는 2차를 중점을 둔다든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 예를 들고 또 여러분들이 바빠서 공부에 다 못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만 하는 거죠. 자, 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기출 예상 문제죠. 1번입니다. 1번. 농업상 용도에 의한 작물의 분류로 옳지 않는 것은 자, 크게 우리는 이 용도에 의한 분류, 그다음에 생태적 특성에 의한 분류, 그다음에 재배 이용면에 따른 분류 세 가지로 크게 대별을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용도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용도에 의한 분류는 크게 우리가 이 식용작물, 그다음에 공해작물, 녹비작물, 사료작물, 원해작물 크게 5개로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용도에 의한 분류이기 때문에 그 5가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셔야죠. 자, 공해작물 해당되죠. 사료작물 해당됩니다. 주영작물과 포복작물은 이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를 하겠어요. 생태적 특성에 따른. 그래서 답은 여기 3번. 녹비작물도 5개의 일반적 분류에 들어가는 거죠. 그
그다음에 표를 하곡류로 분류하는 방법은 자, 표는 1차로는 아까 말씀드린 표는 용도에 따른 분류에서 식용작물에 들어가잖아요. 식용작물. 자, 식용작물에는 크게 이제 이 곡류와 서류, 크게는 대별이 곡류, 뭐 감자, 고구마, 그다음에 서류, 그다음에 두류 이런 구분이 되잖아요. 곡류에서 이제 이게 하본가로 이제 분류를 한 거죠. 곡류에서는 이 하곡류, 벼, 보리, 밀, 옥수수, 수수 등, 그다음에 잡곡이죠. 잡곡 이렇게 분류인데 이 하곡류로 하는 이유는 이제 답을 찾으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식용작물은 그 앞쪽으로 보면은 용도에 따른 분류 또는 일반적 분류. 시험 딱 한 번 나왔어요. 이쪽에서요. 일반적 분류. 이 일반적 분류는 다른 말로 하면 용도에 따른 분류다. 용도에 따른 분류. 아까 식용작물, 공해작물, 녹비작물, 사료작물, 온해작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일반적 분류죠. 식물학적 분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물 시간을 배웠던 계문, 강목, 가속종, 뭐 식물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생태학적 분류는 여기서 해당 안 되고 특수 분류도 해당이 안 되죠. 밑에 책은 한 번씩 봐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다음 중 식용작물 중 작곡에 속하는 거. 벼는 식용작물 중에서 이 곡류잖아요. 하곡류. 콩은 두과, 밀은 하본가, 강낭콩은 두과, 조메밀이 작곡에 속합니다. 조메밀이. 보리는 하본가, 감자는 서류. 최소한 이건 이제 자연적으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뭐 굳이 외우는 것보다는 자주 눈여겨서 보시는 것이 객관식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다음 세계 3대 식량작물이 아닌 것. 세계 인류 소비 곡물 소비의 75%를 차지하는 것이 밀, 벼, 옥수수예요. 그리고 그 아닌 것은 보리죠. 다음 5번. 다음 공해작물 중 염료작물로만 나열된 것은 염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모카하마는 섬유작물이에요. 모카하마, 당나무, 모시풀, 삼 이런 것은 섬유작물. 그 다음에 공해작물 중에서 분류된다는 얘기죠. 샤프란, 인도남, 쪽 이게 염료작물이에요. 염색하는 것. 그 다음에 차, 담배, 커피, 카카오 이런 것들은 기호작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장미, 아카시아, 라벤더, 자스민, 그 다음에 바닐라 이런 것들은 방향, 향기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답은 2번이죠. 자, 6번. 녹비 작물 중 하본가 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 녹비, 비료로 사용하는 작물 중에 하본가. 하본가는 벼, 보리, 밀, 옥수수, 귀리 뭐 등 이런 거죠. 귀리는 맹류가에 속하는 거죠. 기자, 호밀, 메밀은 기타 작물입니다. 기타. 그래서 답은 3번. 그다음에 다음 중 콩가에 해당하는 것은 두가, 콩가라고 하죠. 콩이니까 뭐 이런 것은 옥수수는 하본가죠. 티머시는 목초 종류인데 하본가입니다. 그다음에 알팔파가 두가요. 알팔파, 클로바 콩이 아닌데 생각하시면 돼요. 알팔파, 클로바, 헤아르비치 이런 것들은 이 사료작물 중에 또는 녹비작물 중에 콩가에 속하는 거죠. 돼지감자는 기탐자. 돼지감자는 뚱딴지를 돼지감자라고 해요. 뚱딴지. 돼지감자를 우리가 또 작게 하는 말이 대감 그랬잖아요. 대감, 뚱딴지. 자, 8번. 용도에 따른 사료작물을 분류해 가는 설명이다. 거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가로안 늦게 풀베기 하여 사일리지이기 때문에 사일리지 작물이에요. 앞에 사일리지 작물은 좀 늦게 풀베기 하여 사일리지 제조에 많이 이용되는 작물이다. 그 다음에 곡식이 익기 전에 배워서 생초, 그러니까 풀을 청자 풀을 때 배운다고 해서 청해 작물이에요. 그 답은 1번이죠. 다음에 9번. 1년생 작물이 아닌 것. 자, 1년생 작물 하면은 1년생 작물 그해 수학에서 쓰는 작물인데 1년생. 자, 1년생 작물. 자, 2년생 작물. 1년생 작물은 일반적으로 봄에 파종해서 이 가을 수확하는 거예요. 한 해. 그 다음에 이건 2년생. 햇수로 2년이라는 얘기예요. 햇수로. 그래서 이것은 가을 파종해서 이 봄 수확.
그러니까 이것은 월동작물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월동작물. 자, 그래서 이제 1년생 작물 이걸 진짜 생각하셔야 돼. 자, 1년생 작물 여기서 1년생 작물은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한다. 근데 이것을 원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필요해서 재배시켜버리면 꽃이 안 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제일 놓치기 쉬운 게 무배추예요. 자, 무배추는 우리가 늦여름에 파종해서 가을에 김장할 때 수확하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 벼는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그래서 1년생 작물 맞죠? 그다음에 옥수수 이것도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 맞습니다. 무는 수확은 우리가 원회적으로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름에 파종해서 가을 초가을에 수확을 하죠. 그러나 그건 원회적 특성이고, 자, 종자의 생태적 특성. 종자는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후도로 넘어갈 수 있을 때 하나의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따져야 돼. 자, 무는 그래서 가을에 파종이 돼서 그 이듬해 꽃이 피는 무꽃이 여름 봄에 하얗게 피잖아요. 이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따져야 돼. 무 배추를 여러분들이 1년생 작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혼동 안 되면 돼요. 대두는 이제 콩을 말한 거잖아요. 여기서 답은 3번 무죠. 그게 무뿐이 아니죠. 가을밀, 가을보리, 뭐 가을에 파종하는 양파, 마늘 다 이런 것들은 2년생이다. 다음 10번 흉년이 들 때 크게 도움이 되는 작물을 우리는 구황작물이라고 하겠어요. 이 포착작물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거름을 잘 포착한다고 해서 흡비작물이라고 돼요. 그래서 이 흉년이 들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는 구황작물이라고 하죠. 황금작물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피복은 이 작물 사이에 재배되는 작물을 말하죠. 자, 11번 서로 도움이 되는 특성을 지닌 두 가지 작물을 같이 재배할 경우 이들 작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단연생 초지에서 초기의 산초량을 높이기 위해 섞어서 뿌려 심는 작물. 중경 작물은 이 사이 중경에 필요한 작물을 말하죠. 옥수수나 수수, 담배 이런 거 동반 작물을 말하죠. 우리가 목초 하고 현상에 있어서 목초 산초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해서는 혼파를 한다 했잖아요. 북방향 목초와 남방향 목초를 혼파함으로써 서로 이 산초량을 높일 수 있다. 또는 아니면 하봉가 작물과 투가 작물을 같이 심는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는 동반 작물이라고 해요. 윤작 작물은 연작을 회피해서 쉽게 말해 이어짓기 함으로써 나타나는 기지 현상을 회피하기 위해서 윤작, 돌려지기 하는 것을 윤작 작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 대파 작물은 작물이 죽었거나 했을 때 다른 작물로 대신 파종하는 걸 대파 작물. 그래서 여기서는 섞어서 덧붙여 뿌린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간다. 같이 가는 건 동반이잖아요. 그 동반 작물이다. 자, 12번 대용 작물. 대용은 다른 또 표현을 하면은 대용 작물. 대파 작물이에요. 대파 작물. 대신 쓴다. 대신 파종한다. 이러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용 헷갈리네. 하지 마. 대신 다른 것이 죽었을 때 다른 걸 사용해서 쓴다. 대파 다른 것으로 파종한다. 이러고 생각. 자, 대파 작물로 주로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용 작물로 쓰는 것은 이 건조에 강해야 돼요. 건조에 강하고 그다음에 생육 기간이 짧아야 되죠. 그러죠. 여기서 뭐 생육 기간은 겨울이 우리나라는 정해져 있는데 생육 기간이 길면은 곡식이 필요한데 곡식이 열도 못 오고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콩팥도 생육 기간이 길잖아요. 보리밀도 대파로는 아니고 메밀조입니다. 이 하넷이 건조 내건성이 이 건조에 강하다는 것은 내건성이 강한 거죠. 건조에 강한 것은. 그리고 메밀 같은 것은 뭐 70일에서 80일 사이밖에 안 돼요. 메밀 생육 기간. 그래서 이런 이 메밀조가 많이 이 대용작물 또는 대파작물로 이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는 지금까지 딱 한 문제만 시험이 나왔던 거예요. 한 문제만. 그 어려운 것은 아니었죠. 이제 다만 나중에 보면 중복이 돼요. 앞에 보면 뭐 내산성이, 내풍성이, 내습성이, 내건성이 뒤쪽으로 중복이 되잖아요. 이제. 다음 이제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자, 흙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죠. 자, 흙의 구성. 자,
크게 고상과 기상, 액상 그러잖아요. 자, 고상에는 무기물 45% 플러스 유기물. 유기물은 우리가 통상 부식이라고 하죠. 5% 이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토양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후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쨌든 반반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토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강물질인 유기물이라는 얘기죠. 무기물. 강물질인 무기물이다. 그래서 자, 무기물이잖아요. 점토, 미사 이런 강물질. 그다음 유기물은 고상은 고상인데 부식 5%라는 얘기죠. 유기물이니까. 공기, 기상, 수분, 액상. 그 답은 1번이죠. 다음에 2번 점토 성질이 아닌 것은 물과 양분을 흡착하는 힘이 강하다. 물과 양분, 물과 양분을 흡착하는 힘이 강하다. 다른 표현하면은 보수력이 크고 보비력이 간직하는 지키는 거니까 간직하는 거죠. 이게 크다. 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화학적 교질적 작용을 한다. 화학적으로는 우리가 토양 산도, pH라든지 그다음에 양이온 치한 용량, C2C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화학적 교질적 작용이라고 하잖아요. 교질적은 교질 음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콜로이드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서 교질 입자. 그래서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토양의 입자는 양이온을 흡착하는 거죠. 그다음에 토양 입자 중 가장 미세한 알갱이다. 자, 점토는 가장 미세한 0.002mm. 그 우계가 이제 미사죠. 그 또 우계가 세사, 그다음에 조사, 그다음에 자갈 이런 식이죠. 여기까지는 점토 성질을 딱 맞는 거예요. 그다음 투성이 강하다. 투기는 공기가 잘 통하는 거잖아요. 투수성. 투수가 잘 되면은 투기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점토는 입자가 작기 때문에 투기나 투수성, 물 빠진 공기가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잘 통하는 것은 사토, 모래 성분. 대신 보수력과 보비력은 모래 성분은 또 낮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점토는 보수력과 보비력이 크고 투기 또는 통기, 그다음에 투수 또는 배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다음 3번 토성 삼각도 구분 후 기준이 되는 토성은 크게 우리가 모래, 미사, 점토 함량 비율이라고 했어요. 대신 자갈이 안 들어간다. 해당 안 된다. 모래, 미사, 점토. 그 답은 세 가지니까 4번이죠. 토성 삼각도에서는 모래, 미사, 점토 함량 비. 그다음에 양토, 점토 함량은 자, 양토 우리는 이 토성을 5가지로 구분한다 했잖아요. 토성은 사, 양, 식, 사토를 이야기하죠. 양토, 식토, 이 사이에 사양토, 그 다음에 식양토. 여기서 점토 함량의 비예요. 점토 함량 비. 점토 함량. 점토가 얼마 들었냐 이게죠. 사토는 12.5% 이하. 12.5% 이하. 여기다 이제 각자 12.5씩 더하면 된다 했잖아요. 12.5에서 25. 그 다음에 25에서 37.5. 37.5에서 50. 50% 이상.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양토 함량. 양토는 25에서 37.5잖아요. 그래서 12.5를 기준으로 해서 12.5씩 더해간다. 순서는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그래서 작물 재배의 적지는 작물의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은 사양토에서 식양토입니다. 그다음에 부식 함량은 이거는 그냥 20%예요. 20%. 이것은. 다음 중 논토양 교질, 교질은 콜로이드라는 개념이라고 했죠. 0.01mm 이하 개념과 작용이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토양 교질은 양이온을 띈다. 토양 교질 양이온 맞습니까?
음이온이잖아요. 이게 답이 아니고. 그다음에 토양의 점토나 부식은 교지라를 증대한다. 교지라를 증대한다. 교지라를 증대한다는 이야기는 CEC 양이온 치안 용량을 높인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래 이게 답이 맞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음에 토양 교지라가 증대될수록 CEC가 적어진다. 커져야죠. 그다음에 토양 CEC가 적어지면 양분의 흡착력은 적어지죠. CEC 용량이 커지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CEC 양이온 치안 용량이라 했잖아요. 양이온 치안이 요만한 크기. 자, 양이온 치안 여기는 음이온이잖아요. 토양이기 때문에 교질이. 자, 이 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암모늄 비료니까 칼륨 비료. 이걸 하나씩 적으면 하나씩밖에 가질 수가 없는. 그러나 크면은 그 큰 면만큼 더 많이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토양의 CEC가 적어지면 다시 말해 양이온 치안용이 적어지면 여기에 흡착력은 적어지잖아요. 여기는 하나고 여기 두 개인데 커지면 흡착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이온 치안용량이 커지면 보비능이 커진다. 그리고 토양 산도를 좋아해서 안축능도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에요. 다음에 7번 양이온 치안 용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토양 100g이 보유하는 치안성 양이온의 총량을 미리그램 당량으로 표시한 거다. 이거 맞는 거죠. 그 양이온 치안 용량에 대한 정의를 알으셔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토양 중에 점토와 부식이 증가하면 양이온 치안 용량도 증대한다. 맞아요. 그다음에 양이온 치안 용량이 증대하면 비료분을 흡수함이 커진다. 비료분을 흡수하는 커진다. 이것을 우리는 보비력 또는 보비능 비료를 간직하는 능력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맞는 거죠. 옳지 못한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을 때 혹시 그냥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듯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옳지 못한 것, 옳은 것에 대해서 이 끝부분을 딱 연필로 해놓고 옳지 못한 걸 다시 한번 반복 생각해서 반드시 문제를 찾으셔야 돼요. 자, 4번 양이온 치안 용량이 증대하면 토양 완충능이 작아진다. 증대하면은 완충능이 커진다겠어요. 그 답은 틀린 거죠. 이 완충이라는 것은 토양 반응에 대한 이 저항, 쉽게 말하면 변동에 대한 저항하는 힘이에요. 토양 산도에 대한. 그래서 이 양이온 치안 용량이 커지면은 이 토양 완충능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충격이 오더라도 이 흡수 된다는 얘기죠. 이제 양이온 치안 용량이 커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해설은 문제를 또 다시 한번 푸시면서 충분해요.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재배학 포함해서 특별히 할 일이 없고 내가 일주일 제대로 공부한다면 이틀에 한 번씩 넘겨져 봐죠. 책은. 이제 예를 들어 휴가를 낸다든지 시험을 여기 며칠 안 남았을 때 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설 읽고 문제 풀면은 크게 문제 안 돼요. 다음 8번 토양의 양이온 치안 용량이 증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비료 성분의 용탈이 적고 비료가 오래 지속된다. 맞는 거죠? 왜? 자, 아까 이 양이온 치안 용량이 커지면은 여기 지금 비료를 두 개를 간직할 수, 적은 데는 하나를 간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료를 똑같은 양을 줬더라도 토양에 흡착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용탈이 되어본다는 얘기예요. 대신 양이온 치안용이 크면은 흡착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안 용량이 증대했을 때는 용탈이 적고, 쉽게 말하면 여기서 흡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토양 아래층으로 내려갈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흡착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흡착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비료를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천천히 작물에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말씀드린 그 식물 공장에서 있을 때 그런 완충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식 기술이라든지 그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 비료 유실이 많아진다. 치안 용량이 크면 비료 유실이 많을 수 없죠. 치안 용량이 적으면은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를 두 개를 줬는데 하나만 흡착, 나머지는 용탈이 돼. 커졌을 때 두 개 다 흡착하기 때문에 유실 적게 되는 거죠. 근데 많아진다 틀렸죠. 근데 보비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가비 현상이 나타난다. 가비 현상이 나타난다. 자, 가비 현상이라는 건 비료를 많이 줬을 때 그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러니까 이 작물은 예를 들어서 10개가 필요한데
이제 10개가 필요한데 20개를 주면은 순식간에 이 치안 용량이 없으면은 흡수를 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작물에 이 나쁜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점토와 부식이 적어진다. 치안 용량이 큰 것은 점토와 부식 함량이 높았을 때 양이온 치안용량이 높아진다 했어요. 그 양이온 치안용량에 대한 뜻만 이해하시면은 문제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가능한 거죠. 자, 9번. 토양은 물리적 특성이 아니고, 자, 물리적 특성은 토양의 이 토양의 입경, 입경이란 거 굵기 크기를 말하는 거죠. 입경, 그 다음에 토성, 토성은 저거잖아요. 사양시. 그 다음에 토양 입단, 입단, 떼알 구조냐, 호달 구조냐.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의 비중, 우리가 이제 토양 비중, 밀도를 말하는 거죠. 비중. 밀도가 이제 높으면은 토양이 딱딱한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양이 입경이 큰 모래나 이런 것은 보수력이라든지 이런 게 낮아요. 보비력이. 그게 이거 물리적이라는 얘기죠. 토성이 사토가 많으면은 보수력이 떨어지고 배수성은 높아지고. 그다음에 토양 입단이 떼알 구조로 돼 있으면은 쉽게 말하면 수분도 적당히 보유하고 통기성도 좋아지고. 이게 이제 물리성이에요. 그러면 이건 결론으로 관계되는 것이 이 보수성, 배수성, 그 다음에 공기를 통하는 통기성, 다른 말로 하면 뭐 투기성,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것이 물리적 성질로 관계가 된다. 자, 여기서 자, 보수성, 물을 간직하는 힘. 일반적으로 점토 성분이 많은 것은 보수성이 높아요. 대신 모래, 사토 성분이 많은 것은 보수성이 낮다. 그 다음에 환원성, 환원성은 산홍성과 산화성, 이것은 화학적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 특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죠. 통기성, 통기성은 아까 말씀드린 투기성하고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통기성은 사토일 때 높고 점토일 때 낮고, 그 다음에 배수성 또는 투수성, 이것은 사토일 때는 투성이 높고 점토일 때는 낮고.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딱 정의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다음에 10번, 작물 생육에 가장 적당한 토양 구조는, 자, 여기서 단립 구조, 평당 구조, 입단 구조, 예상 구조 내어놨습니다. 토양의 구조. 자, 단립 구조. 호단자예요. 호단. 입단이 없이 그냥 모래, 일반적으로 모래라든지 이런 논, 이런 것이 이 단립 구조. 이걸 우리는 호달 구조라고 그러죠. 호달 구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봤던, 제가 많이 그렸던, 자, 이게 소공구, 모강공구, 그 다음에 이 사이를 우리는 대공구, 비모강공구. 이걸 우리는 입단 구조 또는 떼알 구조라고 해요. 자, 이런 것은 쉽게 모래논이 많을 때는 보수력이 하나에 보수력이 없고 또는 배수도 잘 되고 투기성도 좋은데 대신 보수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는 소공국에서는 모세간적에서 수분을 간직하는 힘이 있고, 대공국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빨리 뺄 수 있는 공국이 되고, 또한 그 자리를 공기가 차지해서 투기성도 좋고, 보수성도 좋고 투기성도 좋다. 그러면 작물 생육에 가장 좋은 토양은 입단 구조, 떼알 구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작물 생육에 가장 적당한 토양 구조는 단립 구조, 호달 구조. 보수성이 아주 점토로 돼 있을 때는 배수성이 나쁘고 보수성은 좋더라도, 아주 또 사토로 돼 많을 때는 보수성은 낮고 배수성은 좋고 그러잖아요. 이게 단립 구조는 안 된다. 평당 구조 또는 평상 구조. 평당 구조나 평상 구조는 이 토양의 그 배치가 옆으로 돼 있어 갖고, 이런 평당 구조는 배수가 불량해요. 배수. 이런 것은 이런 토양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입단 구조, 떼알 구조. 이런 소공과 대공기 잘 발달돼서 수분도 잘 간직하고 통기성도 좋다. 이런 것은
작물 생육에 가장 알맞은 적당한 토양이라고 했죠. 자, 이상 구조. 이상이란 것은 그 하나의 집게 건조하면은 결합해서 딱딱해지고 이 좀 달리 구조가 다르지만은 부정형 흙덩어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작물 생육에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장 적당한 구조는 어쨌든 간에 입당 구조. 항상 입당 구조는 통기성과 배수성, 그다음에 이 보수성, 물을 간직하는 힘, 모든 것이 다 좋은 토양이 입당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여기까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서로 마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기에서 마치게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바빠지기도 하시죠. 그냥 충분합니다. 1차는 충분해요. 1차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2차가 문제거든요. 아직은 2차 책을 많이 보시면서 그래도 1차도 틈틈이 하시면 돼요. 안배를 잘 하셔야 하고 2차가 지루하시면 1차도 한 번씩 보고 그런 거예요. 책 공부는.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문제풀이입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네.